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60대 여자고 사랑스러운 손녀를 둔 할머니입니다. 파출부로 성실히 일하다 손녀를 돌보며 일을 관두게 됐죠. 저는 젊은 시절엔 그럭저럭 평탄한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접어들 무렵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거짓, 그리고 비밀이 얽힌 말 그대로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의 온몸에 닭살이 쫙 돋을 겁니다. 자, 그럼 가슴속 깊이 눌러담은 이야기 조심스럽게 꺼내어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만 마치고 곧장 생계의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논밭에서 일하며 아직 어린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죠. 그 시절엔 힘들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동생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부모님 두 분은 계셨지만 어느 누구도 일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가족의 가장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수없이 흐른 뒤 마침내 모든 동생들을 대학에 보낸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먹었죠. 이제는 나를 위한 길을 걸어보자고. 그렇게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 파출부 일이 저에겐 가장 알맞았고, 덕분에 부잣집 저택 한켠에 방을 얻어 머무르며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저축했고 언젠가 만나게 될 사람을 위해 소박한 꿈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됐죠. 처음 만난 그는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다정한 시선을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한 저를 배려하며 말을 건네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해주던 그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더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는 제게 청혼을 했죠. 살아오며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존중,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제 가슴도 서서히 물들어갔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 믿었고 저 또한 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결혼식은 조용히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마친 뒤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더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파출부 일을 그만두라고 했죠. 임자, 이제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굳은 일은 그만두시오. 이 서방이 말이야, 멋들어지게 돈을 벌어올 테니 옆에서 돈 세는 재미로만 살아보라고.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소리래. 같이 벌어도 괜찮아. 괜히 미안해하지 마. 어허, 서방이 그만두려면 조용히 그만두는 것이지 말이 참 많구만. 임자, 나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할 거야. 내 이 명석한 두뇌로 사업 끌려서 한몫 단단히 챙겨올 테니 당신은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그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던 날 솔직히 불안이 앞섰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린다는데 걱정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만류에도 귀를 닫고 기어코 퇴사하더니 기세 좋게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포부도 대단하고 열정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과 몇 달 만에 사업이 산산조각이 났고 남편의 호기는 빚더미로 돌아왔습니다. 임자, 돈 좀 있어? 나 사업한다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게 그냥 회사나 다니지 왜 쓸데없이 사업을 벌렸어? 아이 됐고 잔소리는 그만하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돈 있냐 없냐고? 처음엔 단호하게 말했죠. 없어.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 빚쟁이들에게 진절머리가 났고 결국 제가 수년 동안 모은 돈으로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버렸습니다. 임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우리 이제 애기도 낳고 오순도순 살아보자. 저리 가. 지금 이 집안 꼴이 어떤데 애기를 낳자고? 이 남자야.
당장 내일 끼니 걱정부터 하란 말이야. 아유, 그만 좀 잔소리하고 어서 이 서방품에 안겨보시게. 이 넓은 가슴 말이야. 남편은 그렇게 남의 돈을 몽땅 까먹고도 얼굴 한 점 붉히지 않았습니다. 태평하고 철없고 무책임했죠. 결국 저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쥐고 있던 희망마저 손에서 미끄러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파출부 일을 계속하던 어느 날 속이 울렁거리고 밤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와서 이상하다 싶었죠. 그 모습을 본 주인집 사모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이봐요, 혹시 애 들어선 거 아니야? 얼른 병원부터 가봐요. 일은 나중 문제고 하시더군요. 병원에 다녀온 뒤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도 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남편은 언제 돈을 날려버릴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아이를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자마자 집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좋았어! 이 사내대장부 김갑수 아직 안 죽었구만! 임자, 지난달에 내가 불꽃처럼 불태운 정열이 결국 결실을 맺었구만! 이 맛에 결혼하나봐! 좋구려! 아이 참, 이 양반아, 그런 소리 좀 착착해. 애기한테 다 들린다니까. 아이 뭐 어때? 우린 부부고 난 자랑스럽다고. 자, 마누라님, 앞으로 우리 애기한테 멋진 애비가 될 테니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보라고. 그 입 좀 닫고 제발 평범하게 직장이나 다녀줘. 나 진짜 심장 벌렁거린다니까. 그이가 사업을 말아먹은 뒤 겨우 조용히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기에 저는 속으로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배가 슬슬 불러오기 시작할 무렵 그이는 또다시 저 몰래 여기저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돈을 빌렸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부자들 상대로 고급 가구를 파는 건데 이거 진짜 대박 난다니까. 장인들이 직접 만든 수제 가구야. 예술작품이지, 예술작품. 그렇게 비싼 걸 누가 사? 제발 사고 좀 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 안 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당신이 반대할 줄 알고 미리 선수 쳤다고. 그렇게 남편은 덜컥 비싼 가구를 대량 매입해버렸고 저는 일이 커진 줄도 모르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박은 이번에도 허상이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가구를 사겠다는 고객은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제 어떡할 건데? 애가 곧 태어난다니까. 지금도 돈 없어 죽겠는데 또 망해서 어쩌자고. 임자, 너무 비관하지 마. 난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니까. 나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말인데 당신도 파출부일 이제 관둬. 쉬어, 응? 아니, 이 한심한 인간아. 내 수입마저 끊기면 우린 손가락만 빨면서 살아야 해. 누가 우리 입에 밥을 넣어줘? 당신이 뭐래? 얼른 나가서 일자리나 구해. 집에서 퍼지러 누워있지 말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전엔 그 사람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루하루 골치가 지끈거렸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그의 허풍에 끌려다니는 종잇배가 된 것 같았어요. 작은 파도에도 휘청거리고 바람만 불어도 뒤집힐 것 같았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전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이 세상에 와줘서 그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었어요.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해보자. 가난해도 힘들어도 아들만큼은 모자람 없이 키우자.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고 매일의 삶을 다잡으며 견뎌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또다시 기회라며 새로운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카센터에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당신 이번엔 제대로 한 건 잡은 것 같네. 축하해. 제발 이젠 우리 고생 그만 시키고
좀 성실하게 살자. 임자, 내가 말했지. 난 원래 될 놈이야.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자, 당신도 이제 파출부 그만두고 집에서 우리 아들만 잘 키워주면 된다니까. 그래, 당신이 매달 생활비만 제대로 챙겨줘. 그럼 나도 파출부 일 다시는 안 해. 아무튼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의 사업이 제법 안정되자 저도 믿음을 갖게 됐고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 남편 내조에 전념했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무렵엔 세발 자전거를 밀어주며 웃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때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남편의 제품은 질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기울었고 남편은 또다시 백수가 됐죠. 몇 달을 빈둥거리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국밥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뜨끈한 국밥이 최고야! 나 시장 근처에 국밥집 하나 차릴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맡기도 전에 장사할 가게를 마련해 버렸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콩나물 국밥집을 차렸고 저는 그이가 도움을 청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일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뜸했고 남편은 자존심만 높았죠.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생활이 또다시 막막해지자 저는 다시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부서지는 느낌으로 버텨야 했죠. 그때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남 밑에서 월급이라도 받아와. 우리 아들 학비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임자, 난 크게 될 사람이야. 지금은 그냥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야. 뭘 그렇게 조급해.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나도 사람이라고. 당신 뒷수습하는 인생 지겨워 죽겠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한심한 남편이랑 살고 있는 거냐고. 임자,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나 나중에 뉴스에 나올 사람이야. 당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난 진짜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딱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신이 뉴스에 나올 시간에 용역사무소나 가봐. 막노동이라도 해서 당장 돈 좀 벌어오라고. 제발 현실 좀 봐, 현실. 그 일을 향한 원망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웠습니다. 너무나 미웠고 속에서 가시가 자라는 기분이었지만 그를 버릴 순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어쩌면 아직도 어딘가에는 남편이 처음 내게 보여줬던 그 진심이 숨어있지 않을까. 그런 미련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손엔 서류 몇 장을 들고 입가엔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임자, 드디어 우리 가정에 축복이 쏟아질 날이 왔어. 나 건축사업 시작한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야. 투자자들도 바글바글 모였고 일도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이미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또야?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 제발, 그냥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 일도 안 벌이는 게 지금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이야. 우리 아들 다 컸어. 사고만 치지 말고 조용히 좀 살아줘. 응? 임자, 내가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고 멋진 집에 장가까지 보내려면 기반을 닦아야 할 거 아니야. 나 이번엔 진짜 확신 있어. 대박이야, 대박. 당신은 옆에서 구경이나 해. 그리고 준비해. 돈 세느라 바빠질 테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버린 다음에 말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건 늘 저였죠. 그때도 저는 또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감당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남편은 종일 집에 붙어있질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바쁘게 써돌아다니며 전화를 받고 사람을 만나고 회의랍시고 늦게 들어오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졌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일이 잘못됐어. 내가 그 투자받은 돈을 경마에 좀 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뭐? 뭐라고 했어 지금? 경마? 도박? 설마 진짜 그 돈으로 말판에 올인했던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 인간아? 그 순간 제 안에 눌러왔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다가 팔을 걷고는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도박질까지 안 주제 그 입으로 지금도 사업인이 대박인이 짓거렸던 거야?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살아온 세월이 진짜 한편의 악몽이었어 인간아. 남편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내밀었죠. 여보, 이혼하자. 당신한테까지 피해갈 수가 있어. 내가 파산 신청하면 당신 신용도 위험해질 수 있어. 위장 이혼하고 나중에 재결합하자. 종이를 받아든 순간 가슴 한복판이 시원하게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장? 드디어 이걸 눈앞에서 보게 되네. 반갑다 정말. 당신이랑 갈라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니 이게 바로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당분간만 따로 살자는 거야. 내가 파산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 내 주소지는 다른 데로 되어 있어서 빚쟁이들이 이 집에 올 일은 없을 거야. 아무튼 잠깐만 헤어지자. 어이구 그 입 다물어라.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제발 그러지 말아줘. 부탁이야. 나랑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냥 아주 멀리 가줘. 그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 나 진심으로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고 싶었어. 이 과정이 그게 좀 꼬였을 뿐이야. 꼬였다고? 당신 인생만 꼬인 게 아니야. 내 인생, 우리 아들 인생까지 모조리 꼬아놓고도 아직도 자랑스러운 가장이란 말이 입에서 나와? 웃기지 마. 내가 도장 찍어줄 테니까 썩 꺼져. 남편은 그렇게 문을 나섰고 저는 그 종이에 도장을 찍으며 진심으로 끝을 고했습니다. 위장 이혼이라며 남편은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문을 잠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1년 동안 종적을 감췄던 전 남편이 어느 날 슬그머니 문을 열고 기어들듯 들어왔습니다. 머리칼은 덥수룩하고 옷차림은 허름했으며 입가엔 기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죠. 여보, 나 파산 성공했어. 지인들한테 빌린 돈도 이제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된대. 다 끝났어. 이제 자유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르던 것이 울컥 터졌습니다. 이 인간아, 그게 자랑이냐? 당신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몇인데 그런 식으로 남 등쳐먹고도 살아남으면 나중에 천벌받아 진심으로.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기양양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에이 임자, 다 지난 일이야. 아무튼 해결됐잖아. 이제 나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재결합하자고. 웃기고 자빠졌네. 너한텐 위장이혼일지 몰라도 나한텐 진짜였어. 나는 널 집안에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다시는 너 같은 인간의 뒷수습 따위 하고 싶지 않아. 나가. 당장 나가. 임자, 이게 뭐야? 이러는 거 아니지? 나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거냐고? 아이고 배신? 웃기고 있네. 너 20년 동안 내 속을 까맣게 태워놓고도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누구 때문에 내가 몇 번이나 허리 휘고 눈물 삼켰는데. 넌 끝났어. 다신 내 집, 내 인생 근처에도 얼씬대지 마. 그렇게 저는 문 앞에 짐을 던져주고 전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우리 곁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상하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내 인생에서 그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 뒤로 10년, 저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녀석을 대학 보내고 군대 마치게 하고 마침내 좋은 회사에 취직시켰을 때 그제야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대기업 들어갔잖아.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사기꾼 같은 네 아빠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다. 그런 소린 앞으로 입에도 담지 마라. 아, 그래? 그랬었지. 아버지 사고 많이 치긴 했지. 그래서 엄마가 고생 엄청 했고. 근데 엄마, 난 달라. 난 진짜 착실하게 살고 엄마한테 꼭 효도할 거야. 그 말이 어찌나 뭉클하던지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내가 믿는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착실하게 성실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귀여운 손주도 낳고 말이야. 아, 너 애인 있다고 했지? 언제 집에 데리고 올 거냐? 조만간? 아마 곧? 진짜 곧 데리고 올게. 우리 결혼할 거니까. 그래, 엄마가 네 애인을 본 적은 없지만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얼른 데리고 와. 늙은 엄마 애간장 그만 태우고. 그렇게 살아온 10년은 참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비명도 줄어든 삶 속에서 오히려 저는 늙는다는 느낌조차 받지 못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낸 세월은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웠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뒤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예비 며느리가 드디어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아이의 첫인상은 정말이지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인가 싶을 만큼 곱고 조신했어요. 말투도 예의 바르고 눈빛도 참 곱고 맑았죠. 아, 이 아이라면 우리 승태 곁을 지켜줄 사람으로 모자람이 없겠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단번에 합격이다 라는 도장이 찍혀버렸습니다. 어머나 곱게도 생겼네. 부모님이 시집 보내기 아까워하시겠어요. 제가 웃으며 말을 건네자 아이도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승태씨가 저보다 훨씬 아까운걸요. 아유 참, 내 아들이야 뭐 좀 잘났지. 근데 아가씨도 참 훌륭해. 얼굴도 마음도 둘이 꼭 천생연분 같아. 그래서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해가 바뀌기 전에 씩 올리고 싶어요.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축복해주기만 하면 돼. 전 그 말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아직 파출부로 일하고 있지만 네 대학 보낼 때부터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써. 결혼할 땐 엄마가 다 해줄 거야. 고마워요, 엄마. 대신 제가 살면서 다 갚아드리고 이자까지 드릴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감사해요, 엄마. 자식, 나도 고맙다. 잘 커줘서. 그날 이후 예비 며느리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거리감이 없었죠. 어느 날 일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나? 일하고 있지? 너도 알잖아. 남의 집에서 살림살이 도맡아 하는 사람인 거. 네, 알아요. 어머님 지금 성북동 맞죠? 저도 그 근처인데요. 혹시 일이 언제쯤 끝나세요? 오늘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놀지 뭐하러 이 늙은이랑 놀겠다는 거야? 어머님이 좋으니까요. 오늘은 어머님이랑 수다 떨고 싶어요.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끝나면 꼭 전화 주세요. 그렇게 이 아이는 저를 살갑게 불러내줬습니다. 따뜻하게 정 많은 말투, 스스럼 없이 손을 잡는 행동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죠. 상견례 전까지도 몇 차례나 둘이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안사돈을 만나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자리인데도 말이 척척 잘 통하고 웃음도 끊이질 않았죠. 갈등이랄 것도 없이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신혼집은 너희가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봐. 엄마가 다 해주진 못해도 대출 끼고 집 마련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엄마 고마워요.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대저택도 사줄게. 말만 들어도 좋다. 근데 이 엄마보다 네가 잘 살면 좋겠어. 지연이랑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제 마음속은 들떠 있었어요. 이제야 우리 집에도 웃을 날이 오려나, 기어코 아들 내미를 장가까지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주 갑자기 천둥이 치듯 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날이 두어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예비 신부가 이별 통보를 해온 겁니다.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이유도 없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승태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지연이가 이별 통보를 했다고? 이게 뭔 소리야? 너희 싸운 거야? 말다툼이라도 했어?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줄줄 흐르고 코는 훌쩍이고 손수건은 흠뻑 젖어 있었죠. 아니야, 엄마.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야. 싸운 적도 없고 연락도 매일 했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나더러 헤어지자고 하더라. 이유도 말 안 해줘. 그냥 끝내자고 해. 엄마, 나 진짜 숨이 안 쉬어져. 지연이 없으면 나 정말... 야, 이놈아. 지금 울고 앉아있을 때야? 그렇게 앉아서 질질 짜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니? 사람이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가서 직접 만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듣고 어떻게든 풀어야지. 빨리 안 가? 안 가면 내가 간다. 제가 이렇게 호통을 치자 몇 번이고 예비 며느리를 찾아갔다더군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문자 보내고 꽃까지 들고 갔대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문전박대. 아들은 얼굴 한번 못 보고 축 처진 어깨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연락을 해봤지만 그 아이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말을 해야 이유를 알 텐데 뭔 일인지 알려주질 않으니 속이 터지다 못해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매일 울었습니다. 그 눈물 섞인 중얼거림이 거실까지 들려올 정도였죠. 지연아, 왜 그래? 나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제발 말만 해줘. 나 너 없으면 안 돼. 진짜 나 못 살아. 저는 하루에도 10번씩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야, 이제 그만 좀 울어라. 사람이 너 하나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가 마음 떠났으면 받아들여야지. 세상에 여자가 그애 하나냐? 이별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잖아. 엄마, 난 지연이 아니면 결혼 안 해. 진짜야. 지연이 말고는 생각도 안 나. 나 그냥 평생 혼자 살게. 지연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아휴, 너 진짜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딨니? 알았어, 내가 나설게. 지연이 엄마한테 내가 직접 연락해 볼 테니까 기다려봐. 이 엄마가 도대체 뭔 일인지 꼭 해내고야 말 테니까. 엄마, 제발 잘 얘기해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만 해주면 다 고칠게. 싹 다 완전히 바꿀게. 지연이만 다시 받아준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정말이지 인생은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사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직접 만나서 들어야겠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더는 이렇게 답답하게 넘길 순 없지. 안사돈도 사정이 난감했는지 흔쾌히 자리를 잡자고 하셨고 우리는 근처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사돈,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해요. 근데 정말 우리 승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애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 밥도 못 먹고 밤마다 입을 붙잡고 우는데 제가 같이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안사돈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잔만 돌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지연이가 어느 날 갑자기 승태랑은 절대 결혼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유라도 알아야죠.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개선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와서 아무 말도 못 듣고 있는 입장에선 진짜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죄송해요. 저도 엄마로서 정말 죄책감이 큽니다. 딸을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붙잡고 이야기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사돈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눈치였지만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지연이 집 앞을 서성이고 메시지를 남기고 울고불고 애원하는데 예비 며느리는 철벽을 치고 있었답니다. 결국 안사돈과 저, 아들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회유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가 다시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황당함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사람 병들게 만들더니 마음을 돌렸나 보더라고요. 그때 예비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따로 만나고 싶다고. 무슨 꿍꿍인진 모르겠지만 얼굴을 보자고 하니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은 최대한 관리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며느리는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단정한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딱 봐도 말하려는 게 심상치 않았죠. 만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말이지, 넌 우리 아들이랑 다 푼 거니? 마음이 정리된 거야? 네, 승태 씨 없인 못 살겠더라고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결국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결혼을 그만두자고 한 거야? 이 야단 법석을 왜 버린 건데?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유는 말씀 못 드려요. 대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 저희 결혼식에 오시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저희 부부와 왕래하지 말아주세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너무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말에 목이 탁 막히더군요. 뭐라고? 지금 나보고 너희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그 약속만 지켜주세요. 저와 승태 씨를 위한 길이에요. 어머님이 괜찮은 분인 건 알아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그런데 목에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더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멀어지는 뒷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에 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결국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승태야, 지금 당장 나와. 엄마 할 얘기 있다. 중요한 얘기야. 너 지금 당장 안 나오면 엄마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지만 이 일은 감춰서 될 문제가 아니었죠. 내 아들인데 이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판단은 이제 스스로 하게 해야 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도대체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엄마한테 결혼식 오지 말라는 건 너무 심했잖아. 내가 그걸 어찌 아냐, 이 자식아. 내가 무슨 점쟁이야? 파출부라서 싫은 건지 아님 뭐 딴 이유가 있든가 하겠지. 근데 너 진짜 이 결혼 꼭 해야겠냐? 생각 좀 해봐라. 처음엔 너한테 파혼 선언을 하질 않나. 이번엔 나더러 인연 끊자고 하질 않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 결혼 전이라 좀 싱숭생숭해서 그런 거 아닐까? 다들 한 번쯤 흔들린다잖아. 흔들려도 정도껏이지. 아무리 정신이 복잡해도 말이라는 건 가려서 해야 되는 거야. 승태야, 엄마는 진심으로 말한다. 그 애랑 헤어져라.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엄마, 안 돼. 나 지연이 없으면 안 돼. 엄마도 알잖아. 내가 그 애 없으면 진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지연이 내 전부야. 전부는 무슨 얼어 죽을 전부야. 내가 너 낳고 미역국에 숨 넘어가게 밥해 먹이고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키워놨더니 이렇게 철이 없냐? 내가 내 속 썩어가는 거 네 앞에서 이렇게 매일 얘기해야 하냐? 너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탄다. 아주 그냥 썩어 들어가. 그렇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저는 안사돈을 다시 만났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갈며 약속 장소로 나갔죠.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각오였어요. 사돈, 죄송한데요.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연이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 말이 씨가 된다는데 결혼식에 오지 말라뇨. 저랑 인연을 끊고 살겠다뇨.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안사돈은 깜짝 놀라더니 두 손을 모으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지연이 말 듣고 당황했어요. 요즘 애가 뭔가 마음이 복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뭘 잘 말하질 않아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제가 애 혼내서 꼭 제대로 사과드리게 할게요. 사돈, 저 진심으로 말합니다. 맘 같아선요, 그냥 당장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지연이 없으면 죽겠다고 바닥에 누워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 제가 이러고 참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가슴에 피 흐르고요. 상처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요, 사돈.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 모든 게 제 딸 잘못입니다. 그러더니 안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돈, 제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지연이 꼭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그 모습을 보는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선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데 내 마음속에선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결혼을 해주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사돈한테까지 사과를 받아야 하지? 이 결혼 계속 진행해야 하나?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돌고 도니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식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예비 며느리 지연이가 저를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만 끝까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순 없기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속으론 다짐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연이가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을 보며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죄송해요. 됐고, 사과는 들을 필요 없어. 그딴 형식적인 말 말고 이유를 말해.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도대체 왜 나를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왕래하지 말자는 이유가 뭐야? 지연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수였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딴 변명이 통할 줄 알아? 복잡하면 남한테 상처 줘도 되는 거야? 실수로 사람을 쑤셔도 괜찮단 말이냐? 죄송해요. 근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희 결혼식은 그대로 올리고요. 다만 결혼 이후엔 어머님이랑은 왕래를 되도록 삼가고 싶어요. 저희 둘만의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더군요. 뭐야? 너 지금 또 그 말하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을 하라니까. 왜 왕래를 끊자는 건데? 지연이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요. 어머님이 나쁜 분이란 건 아니에요. 다만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제 부탁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됐거든? 이쯤 되면 우습지도 않다. 나도 너 같은 애한테 내 아들 못 준다. 좋다. 파혼하자. 너랑은 인연도 아니고 악연이다. 이 자리에서 끝내자고.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서서도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꺼낼 수가 없더군요. 가슴이 콱 막혀 걸음을 제대로 옮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이미 지연이한테서 연락을 받은 모양인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엄마가 내 결혼을 함부로 파혼하겠다고 해? 당사자인 내가 하겠다는데 엄마가 뭔데 그딴 말을 해? 내가 뭐냐고? 난 네 엄마야, 이놈의 자식아! 너야말로 내가 물어보자. 너도 지연이랑 똑같은 생각이니? 나랑 인연 끊고 지낼 거야?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끝을 낮췄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엄마랑 왜 인연을 끊어? 그냥 내가 지연이 잘 타이를게. 엄마한테 두 번 다시 그런 말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믿어줘. 이번 한 번만. 그 말을 듣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고? 너 지금 엄마 마음에 칼 꽂아놓고 믿으라고? 넌 이미 그의 편이잖아. 그래 됐다. 이 엄마 이제 빠질게.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난 더는 못 보겠다. 네가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알아서 겪어봐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머리에 수건을 올리고 알아누웠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기운이 더 빠져서 집 밖을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니 억지로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하객 맞이를 하기 전에 신부 대기실에 들렀어요. 예비 며느리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대화 없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억지로 웃으며 하객을 맞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십수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숨을 헐떡였습니다. 당신이 왜? 임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놀라는 거야. 이 여자야, 내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었다며? 그 여자는 얼마 전에 쫑났어. 임자, 다시 자네랑 합치고 싶어. 우리 같이 혼주석에 앉아 아들 장가 보내는 걸로 다시 시작하지. 어처구니 없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을 내쫓으려고 했죠. 아버지가 뭔데 여길 와요? 엄마를 고생만 시키다 못해 이혼하고 딴 살림까지 차렸으면서 어떻게 여길 올 생각을 해요?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그냥 계속 혼자 알아서 살아야죠. 이놈이 어디서 애비한테 넌 내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전 남편의 등장에 잠시 소란이 생겼고 저는 빨리 이 인간을 쫓아내려고 등을 때리며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몸을 피한다며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나 보자. 아가 내가 네 시아버지다. 저는 뒤쫓아 들어가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전 남편 얼굴을 보더니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내가 누군지 모르죠? 뭐? 시아버지한테 아저씨?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저씨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내 아버지 성함이 박봉곤 씨야. 박봉곤? 봉곤? 당신이 사기친 피해자 딸이라고! 건축 투자하겠다고 우리 아빠한테 받아간 수억 원을 사기친 거 기억 안 나? 저는 순간 헉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투자를 받고 경마로 돈을 날린 뒤 파산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인들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싱글벙글 웃던 전 남편의 비열한 미소도 함께 말이죠. 며느리는 부케를 집어던지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당신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 당신이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봉곤이 형님 딸이었구나.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되겠네. 전 남편이 등을 돌리고 나오려 하자 제가 따귀를 세게 날렸습니다. 이 인간아, 평생 도움이 안 돼도 이렇게까지 해를 끼칠 수가 있냐? 이제야 다 알겠네. 며느리가 그동안 왜 그랬는지.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란 말이야! 전 남편을 억지로 무릎 꿇게 하고 머리통을 때렸어요. 그리고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 전 남편이 저지른 짓은 용서받기 어렵겠지. 나라도 용서 못할 거다. 내가 무슨 낯으로 너와 왕래하며 지내겠니? 그냥 이 결혼하고 아들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 못난 남자랑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치고 살아. 미안하다. 우리 아빠 그렇게 가버리고 엄마랑 내가 얼마나 슬프게 살아왔는 줄 아세요? 저는 다시 고개를 조아리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 순간 안사돈이 들어와서 무릎 꿇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사돈, 이러지 마세요. 제 남편은 원래 지병이 있었어요. 투자한 돈이 사라져서 충격을 받은 게 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사돈에게 원망은 없다고요. 박가사돈과 이혼한 상태고 얼굴도 안 보고 지낸다면서요. 그냥 저분을 내보내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신부 대기실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확 굴려버렸죠. 그리고 안사돈과 며느리를 대신해서 흠씬 두들겨 패줬답니다. 이 인간아, 평생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냐? 이제 그만 좀 하자. 다시는 내 눈앞에, 우리 사돈과 며느리 앞에, 아들 앞에도 나타나지 마! 사라져! 임자, 너무한 거 아니야?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내 며느리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너 또다시 찾아오면 그땐 너나 나나 같이 저승길 가는 줄 알아. 내가 목숨 걸고 내 며느리 지킬 거라고! 에이, 더럽게 까칠하네. 야, 서방님이 돌아왔으면 넙죽 엎드려 감사할 줄 알아야지. 계단에 굴리고 패대기를 치냐? 아직 덜 맞았구나. 그래, 여기 계단 많으니까 실컷 굴려줄게. 그래서 전 남편을 발로 밀어서 1층 마지막 계단까지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예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조용히 신부 대기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거울을 내려놓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세아가 미안하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날 평생 안 봐도 좋아. 그저 오늘 하루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겨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번진 메이크업이 그대로인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은 몇 달 전에 시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 투자받고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 바로 그분이셨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엮인 모든 인연을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혼을 생각했고 그게 어렵게 느껴져서 어머님과도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예요. 언젠가는 그분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은 타들어갔지만 그 아이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세아가 그 인간하고는 나도 진작에 끝냈다. 다시 받아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야. 네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이제야 알게 됐고 솔직히 부끄럽고 미안해서 얼굴을 틀 수가 없다. 네가 결혼하고 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내가 멀리 떠나길 원하면 짐 싸서 조용히 나갈 거다. 그 말을 듣고 지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승태 씨 얘기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시아버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저희 아빠처럼 어머님도 그분의 피해자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어머님께 그런 말들을...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벽 같던 감정이 스르르 녹아내렸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세아가, 네가 왜 사과를 하니? 나야말로 미안하다. 너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 자체로도 또 다른 상처였겠지. 아무튼 이렇게 용서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나는 너희가 결혼하고 나면 자리를 비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혹시라도 내 존재가 너희 둘의 앞날에 짐이 된다면 그냥 묻히듯 사라지는 게 맞지 싶구나. 그러자 지연인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제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 죄 없는 어머님께 그런 막말을 한 걸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아버님만 안 보면 돼요. 그것만 피하면 돼요, 어머님. 제게 어머님은 너무 소중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그걸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마디가 간절히 터져나왔죠. 으이구, 이 착한 거사.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식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시작됐고 결혼식은 무사히 그리고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원수의 집안이라고 여겨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며느리와 안사도는 저와 제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사랑과 포용 앞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빛 같은 감정을 갚아보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더 다정하게 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듬해 며느리가 손녀딸을 낳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중심은 자연스레 그 작은 아이가 되었죠. 며느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육아휴직만 쓰고 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싶어요. 아이는 혹시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그래, 얼마든지 봐주마. 다른 거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말해봐. 어머님이 딸아이만 잘 봐주시면 돼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친정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래, 당연히 내가 돌봐야지. 100번 1000번 그렇게 해야지. 저는 파출부 일을 잠시 접고 손녀딸을 돌보며 말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녀는 참으로 곱고 순한 아이입니다. 눈망울이며 말씨까지 며느리를 쏙 빼닮았죠. 한없이 온순하고 웃음도 예쁘고 안기면 세상이 다 따뜻해지는 것 같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저는 늦은 인생에 참 따뜻한 선물을 하나 받은 셈이죠. 한편 제 전남편은 천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도시 외곽에서 노숙을 하며 처참한 몰골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인과응보죠. 남에게 흘린 눈물이 언젠가는 자기 눈물로 돌아온다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저와 전남편 그리고 며느리와 얽혔던 모든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아직도 며느리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원수의 딸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아들과 결혼해주고 또 저와 얼굴을 맞대며 웃고 살아가는 그 용기와 마음. 누가 뭐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안사돈도 마찬가지예요. 그 넓은 아량이 없었다면 지금의 화목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다짐합니다. 앞으로 며느리에겐 100배 1000배 잘하는 시어머니가 되리라고요. 사랑하고 감사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갚아나가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새기며 이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